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하고 공동 정권이냐 그 얘기해서 하면서 탄핵했잖아요. 경제 공동. 내가 뽑아준 게 박근혜지 최순실이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문재인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데 그게 바로 지난 2018년이었습니까? 18년입니다. 네. 그렇죠. 18년 봄 이야기인데요. 범이었죠. 그게 이게 이른바 타지 말한 공군 1호기 타고 타지 말 가는 사건. 내가 김정숙, 내가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거 뭐 문재인하고 김정숙 공동 정권입니까?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원래는요. 인도 정부가 그 기념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허방우 좀 기념공. 고위 당국자를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고위 당국자를 와달라 했냐고 하면은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좀 짧은 기간에 다시 올 수 없으니까 한국의 고위 당국자가 와서 좀 축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 고위 당국자라고 하는 것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에요. 실제 어제 그 조선일보의 기사 보도를 보면은 고위 관계자 괄호 열고 체육부 장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문체부. 문화체육부 장관. 네. 이렇게 해서 그럼 그 당시에 도종환이거든요. 음. 그래서 인도 정부는 장관급 정도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도 그런 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난데없이 김정숙이라는 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좀 특검을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김정숙 여사가 나타나서 공군 1호기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대통령 휘장을 단. 자, 그러면 돈이 달라집니다. 문체부 장관이 뭐 수행원들 데리고 가면 한번 5천만 원 안팎 이번에 보니까 2,450만 원. 그 정도죠, 그죠? 네. 어림잡아도 네. 5천만 원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는 바람에 가게 된 사람이 40여 명입니다. 40 경호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쓰는 예산이 한 3억 넘을걸요 아마? 3억 5천 거의 4억 그죠? 되고 그걸 그냥 한 게 아니고 청와대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했대요. 그래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권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임을 한 것이지 김정숙에게 위임을 한 거 아니라고. 예? 그것 때문에 김정숙이 대통령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말이야. 최순실을 뽑았냐? 내가 박근혜를 뽑았지.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김정숙에게 국민의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라고요. 문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지. 근데 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쓴 돈이 국민 세금이 얼마나 되며 제가 또 궁금한 건 대통령 전용기를 왜 가져갔을까? 뭔가 오고 가면서 무슨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것도 뭐 사놨나? 인도에서 뭐 물건을 좀 뭐 가져오기 위해서 전용기를 가져가. 진짜 이게 이런 의혹들이 지금 밖에서 많습니다. 왜 인도에 가면은 그 예술품, 장신구 이런 거 많거든요. 그렇죠. 예, 뭐 상하로 된 거 뭐 이런 뭐 거 그런 거. 했는데 그런 그 의혹이 많아요. 지금. 의혹이 많아요 네. 지금. 그 전용기를 왜 굳이 행랑을 가져가? 통해서 왜 진짜 그렇게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책에 보면은 2018년 김정숙 지금 제가 대통령 여사 이런 걸 하니까 우리 댓글에서 왜 뒤에 존칭을 붙이냐 이런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제가 뭐 우리 댓글에 여론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김정숙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숙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 악의적 왜곡이고 그렇게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적 성과다. 근데 단독 외교적 성과인데 외교부 보고서에는 없대. 없어요. 그리고 일정에도 없었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댕댕이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 아닙니까? 예.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 응? 이걸 국민들이 이제 모를 것 같지만 다 드러나잖아요. 한꺼풀 한꺼풀. 왜냐하면 이 공문에 남아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 국가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모든 걸 서류로 문서로 남지 문서주의.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인도 타지말 그 여행 일정도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 근데 귀국하는 건 당일날 오전에 네, 가는 네. 건데 거기 사진 찍힌 걸 뭐 아주 그 거창하게 홍보를 하고 그거 그 국정 홍보 TV에
우와 국빈급 외교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화자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까지 했다고.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말이죠. 네. 권력의 사유와의 그 취해가지고. 아니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도로 갔다 와서 무슨 외교적인 성과가 있는 거죠?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갔다 와서 어떤 외교적인 성과가 있는 거죠? 너무 잘 갔다 왔으면은 인도에서 또 오라고 할 것 같은데. 인도가 뭐 우리 K9 자주포를 많이 사줬나? 그러니까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이 자들이 정말 권력에 취하긴 한참 취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그 궁금해하는 건 첫 번째, 분명히 인도에서는 고위급,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을 오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당시 구중심초 청와대에서 무슨 야로를 부려가지고 김정숙이를 보냈는지 그거 밝히란 거 아닙니까? 아니, 특검해야죠, 이것도. 네. 특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제가 어제 쭉 스크린 해보니까 그 김정숙 옆에 이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이거 벤치 같은데 맞아. 끼어가지고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야, 저 참 장관이 명색이 장관이 가서 그 대응을 하면 되는 행사였는데 대통령 부인을 모시고 가니까 장관도 찌그러져 가지고 거기 이렇게 아주 쪼그리고 앉아서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권력의 사유 아니겠습니까? 특검합시다. 그게 웃긴 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게 허황우 공원을 만드는데 허황우가 가야국의 한 왕국 그 왕비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자연뽕으로 간 사람이 김해 시장이래요. 김해가 어딥니까? 그쪽 그짝 사람들은 참 기획도 잘해. 근데 이걸 보면은 어제 이거 뭐 또 다른 뉴스인데 네. 사실은 그 영부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짤막하게 드리면은 어제 경기도에 그 아주 오래된 사찰입니다. 네네. 고려 시대부터 있던 사찰에 한 600년 된 사찰인데 거기에 원래 그 우리 유명한 고승들이 돌아가시면은 다비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해서 화장 장례식. 유골을 이렇게 수습하잖아요. 그러면 사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 사리를 보관해 놓은 탑이 있었는데 사리탑 부도. 그게 일제 시대 때 탈취가 됩니다. 아. 그래서 뭐 도굴꾼이 가슴 아프다. 탈취를 했겠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2004년도에 보니까 그때 노무현 정권 시기입니다.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일본도 아니고 미국까지 이게 미국까지 간 거예요. 와.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반환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김건희 여사가 미국 갔을 때 미국 그 대통령과 방문했을 때 보스턴 박물관을 가서 어허. 이거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 이유를 이제 외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미국은 한미동맹 국가 아니냐. 서로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과 싸운 한미동맹 국가인데 이거 600년 전에 시작된 이 살이이고 고승들 5분의 살입니다. 이거를 한 100여 년 전에 탈취가 돼가지고 몰랐는데 이게 그동안 뭐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알았지만 반환이 안 되고 또 이명박 정부 때 좀 알았지만 또 안 되고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신경도 안 썼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 갔을 때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해서 영구 임대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어제 거기서 이걸 이제 귀하는 조치를 한 거죠. 예. 그 어제 그 기념식이 열렸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외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죠. 외교는 성과는 김건희 여사가 성과를 냈네. 아니, 성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인도 타지마을 가서 무슨 성과가 있냐고. K9 자주포 10대 예를 들자면 뭐 K1 전차 20대 뭐 성과가 나와야지. 아니면 뭐 타지마할 우리나라 들어갔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50%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무료 무료. 입장 가능. 뭐 예를 들자면 2024년은 코리안 관광객들은 무료 입장. 뭐 이런 성과가 있어야지. 외교라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죠. 이게 배우자 단독 외교 성과다라고 했는데 어떤 성과? 그런 성과가 왜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성과인데 외교부 일지에는 보고서에는 왜 빠져 있죠? 그렇게 중요한 성과를 원래 없었던 거죠. 징계했습니까? 그러면 원래 없었던 거죠. 계획이. 성과 자체는 우리 여사님이 다녀온 것 자체가 성과다. 버킷리스트에 리스트 하나 얻은 것이 성과다.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 돈이 누구 겁니까? 이거 다 국민 돈 쓴 거 아니에요? 수억 세금 원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쓸 수 있어요. 네. 우리 한국은 지금 한 6, 70년 전에 그런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돈을 씁니다. 써야 되는데 돈 쓴 만큼 성과물을 가져오라고요. 성과물을. 성과물도 없는데 무슨 외교예요, 그게. 응? 그래요. 우리 새트리다님, 김정숙 라오스 방문 때 대통령 앞에 보무도 당당하게 이런 거 다 가잖아요. 예. 예. 앞장서서 가는 모습 눈에 선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탄핵하라고 했겠지. 네가 특검하라고 대통령이냐? 왜 먼저 가냐고 그 특검하라고 했겠지. 예, 예, 예. 아, 진짜 여행을 떠나요님 두 분 수고하십니다. 네, 안준화님 우리 돈, 피 같은 돈, 세금인 거죠. 네, 밥값 좀 하라고요. 라고. 밥값을 해야죠, 밥값을. 네네, 국풍님 또 정금미님, 김건희 여사님 파이팅입니다. 라고 했고, 아 사모님, 사모님. 아니 저기 우리 사모님, 아 예, 예, 이멜다와 꿀꿀이의 제가 누군지는 제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 건져온 것이 성과다. 아, 정말. 네. 성과는 돈 쓰는 성과다. 문종래님. 정숙이 다시 다녀와라. 성과 가지고 와라. 온누리님, 여행하며 즐기러 가겠죠. 아, 참. 그래요. 국민의 눈높이가 바로 저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 조심하라. 라는 것이 정말 뒤탈이 나는데, 1990년대에 삼김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 DJ, YS 또 JP라고 하면은 최근 새롭게 삼김이 있죠. 뭐 김정숙 또 김혜경 물론 뭐 우리 김 여사님도 지금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과 또 야권 좌파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민전 당선인이 삼김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과 지금 관련해서 사실 그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했을 때만 해도 언론에서 엄청 떠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민전 당선인이 이제 역공으로 그러면 김혜경, 김정숙 같이 해서 상김 특검을 하자 이러니까 기사량이 줄고 확 줄어버렸죠. 오히려 지금 언급을 자제하죠. 네. 민주당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김민정 당선인이 그래서 아주 이번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지금 108명의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지금 그냥 이렇게 자중질환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니고 사안별로 공격이 들어오면 역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많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108 번대만 할 것이 아니고 행동하라 이건 아니겠습니까? 액션을 해야지. 네, 액션. 네.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액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김 특검이란 키워드가 나오니까 그걸로 해서 공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닥치고 공격이라까지는 아니지만 그 축구에서도 그렇듯이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란 것이 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축구하고 똑같은데요. 맨날 수비만 하는 팀은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네. 공격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슛 골인 되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참 진짜 좀 열 좀 받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씀하셔도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의 초선들이 71명인데 특검 그 최혜병 특검 가지고 그 받으라고 하면서 대통령 거부하면 탄핵해야 된다면서 국회 앞마당에 지금 텐트를 쳤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2번 가봤는데요. 텐트에 사람이 없어요. 없어. 얼마나 하겠어. 처음에는 매일 한 명씩 1 플러스 알파 해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2번은 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재선 이상도 받아준다 이렇게 해서 결기를 보였는데 민주당 초선들이 결기를 보였는데 가보니까 이 텐트에 별 사람이 없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 초선들도 초선 지금 40여 명 아닙니까? 결기를 보이라고 결기를 뭔가 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민주당 71명이 한 번 하고 후속타가 없어도 첫 번째 했던 액션 자체로 국민들한테 주는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41명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초선들 70년대생, 80년대생 위주로 해서 원내 부대표단을 꾸렸어요. 그러면은 빨리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액션에 따르는 실질적인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뭔가 내놔야 되는 성과를 지금 내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 한 자리 차지했다. 내가 원내 부대표가 됐다. 그
명함 하나에 파놓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누리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민들이 왜 나를 뽑아줬을까? 그러면 민주당 초선들 71명이 그 핵심이 사실은 31명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아주 급진 좌파 세력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초선들도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그 옆에 텐트를 치자. 우리는 좋다. 상김 특검 가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리고 최혜병 특검은 이래도 안 된다. 공수처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텐트를 치시라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행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치행위를 하시라고. 국민이 뽑아놨는데 국민을 무서워해서 그런 걸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뽑아준 국민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좀 짜증나고 그래서 열받는 우리 일이 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답답한 국민들의 어떤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시켜 달라고요. 그렇죠. 또 이게 또 때만 되면 나와요. 때만 되면 황운하. 네. 이게 1심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해가지고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 안 했어요. 항소심에서 이제 또 실형이 사간사간 사부작 다가옵니까? 이제 또 그래요? 지 책임은 생각 안 하고 지 기록을 봤는데 검찰이 다 기록을 조작했다라는 취지로 하면서 참 어이가 없어. 그러면 1심 법원이 기록 조작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습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1심 물론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1심에서 지금 징역 2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 당선인이 됐어. 아이고야. 당선인 플러스 원내대표야.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황운하 이 당선인이라고 할게요. 예의를 갖춰서. 잠시만요. 네. 우리 전애영님 두 분 차 한잔 하세요라고 하면서 바로 또 슈퍼챗을 우리 최 변호사님을 위해서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힘내가지고 더 한번 전투력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사건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받았을 때 이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송철호 그 당시엔 후보였어요. 그렇죠. 송철호 후보가 이제 문재인의 문재인 30년 직이고 친구예요. 송철호가 당선되는 게 꿈이다. 네, 송철호가 그 그렇게 사이에 얘기했어요. 한 9번인가 떨어졌고. 맞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김기현 그 당시 시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시장을 당선 못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송철호 의원이 이제 황운하 그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을 만납니다. 그렇죠. 만나서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송철호 캠프에서 첩보 비위를 올려요. 뭐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뭐 이 건에 개입했다 이래갖고 올리고 청와대를 거쳐오면서 청와대에 그거를 첩보처럼 올린 거지. 그러고 청와대를 거쳐오면서 이 비위가 또 가중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울산경찰청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보통 그랬을 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면 그렇죠. 그때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잖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검찰에서 불렀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법원에서 갈 수는 있죠. 법원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아직 첩보만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결국은 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1심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 실형 2년 2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1심에서 그러면 봤을 때 그 증거들이 다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여기에 조작했으면은 조작했다고 하면은 법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심에서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해요? 아니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는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좀 강압적으로 하고 아주 옛날에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뭐 자백을 이끌어내고 이랬던 적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이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 검찰이 굳이 황운하 청장을 그 당시에 넣기 위해서 그때 조작한다? 근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거는 경찰에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검찰이 증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검수완박 다 해놨잖아. 그런데 경찰에서 올라온 증거를 검찰이 조작을 하면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찰 것도 보고 검찰 것도 보는데 그러면 검찰이랑 경찰이 다르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거나 아니,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떤 증거가 맞는지 판단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검찰에서 조작을 했다? 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근데 어떻게 경찰청장을 했던 황운하 당선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가? 그러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황운하가 뭐라고 했냐면은 재판에 참석하기 앞서 그 언론한테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평정심을 갖기 어렵다. 나는 당신 얘기 듣고 평정심 갖기가 어려워.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법원에 잘 설명드리겠다. 그럼 1심 때는 법원에 설명 안 했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실체가 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냈다. 검찰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 집단이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당신의 정신 상태를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전재영님이 그래서 1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뒷골이 너무 당기는데요. 지금 팍팍팍팍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야 슈퍼챗 라이브 스트림 첫 슈퍼챗 한 감사합니다. 네네. 야 전동민님, 전재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요. 이 도대체 검찰이 마피아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는 날 울산시장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는 이게 더 사건을 마피아처럼 조직적으로 청와대부터 개입해가지고 정말 선거에 개입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영님이 또 1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꼬리 잡기. 이거 뭐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그 당시에 이 송철호 캠프에서 올린 것에 첩보가 아직 정확하지 않았어요. 예. 정확하지 않았는데 그 첩보 비위를 가지고 예. 울산 경찰청이죠.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1심 판결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부산의 시민들은 누구를 뽑아야 될지에 대한 원래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권리를 마치 김기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시청까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굉장히 큰 비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나중에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었죠? 이 사안이요? 네. 이 사안 어쨌든 뭐 황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어쨌든 이 사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김기현 그 시장 떨어뜨린 다음에 황운하가 그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해서 다 해놓고 어떻게 됐어? 자기 고향인 대전경찰청장으로 영전했어. 그래놓고 이 수사에서 기소가 딱 돼가지고 재판되는 도중에 저는 사표 내고 그래놓고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1심에서도 황운하가 이게 정상적인 비위 수사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1심 판결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입첩된 범죄 첩보에 따라 황 전 청장이 김기현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했던 공장 내용대로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고 그것뿐만 아니고 황운하만 그래 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선됐던 누구야? 울산시장 당선됐던 송철호. 그 인간들 다 징역 2년 맞아요. 3년 실형 선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요? 여기서 지금 법원이 송철호 전 시장, 송철호 전 시장을 처음에 이제 올린 거죠. 예. 거기는 징역 3년이에요. 징역 3년이야. 그리고 3년. 백원효 전 민정비서관, 거기는 이제 청와대였죠. 맞아요. 청와대에서는 징역 2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황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징역 2년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그 라인을 다 인정한 거예요. 전부 다. 송철호 대통령실 그리고
울산 경찰청 울산 경찰청장. 모두의 그 첩보를 서로 개입했다라는 예. 것을 세 개를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1심 선고가 됐고 사실 1심 선고가 되니까 대검에서 뭘 수사 지휘를 내리냐 하면은 그러면 청와대에서 100원까지만 관계했겠어? 왜 이 사건이 시작됐겠어요? 문재인이가 내 30년 직위 지가 가치랑 그 대구 그 부산 부울경에서 변호사했던 송초로 국회의원 나와도 떨어지고 울산시장 나와도 떨어지고 낙방도사 8번인가 9번인가? 8번, 네. 8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사법고시 8번 9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떨어지니까 자기는 대통령 됐는데 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송초로 정말 당선되는 게 내 진짜 꿈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때 민정수석 누구야? 백원우. 조국. 아, 그 당시엔 조국이었어요. 조국. 그리고 백원우. 그러니까 해가지고 척척척척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사실 그 고소 고발했던 데에 누가 수사의 최정점이겠어요. 백원우 위에 조국 위에 그분 거기에 대한 수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내 30년 지기가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게 소원이다. 맨날 낙선하는 게 안타깝다라고 하면 임명직을 주면 돼요. 그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로 불러서 뭐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장관을 주거나 장관을 주든가 법무장관 시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선거에 개입해서 굳이 시장을 만들어야 됐던 것인지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합니다. 아 그래요. 또 하나 또 특검할 거 또 얘기해놨습니다. 우리 페이크님. 조국이 옛날에 뭐였습니까? 뭐 멸문지가 뭐 지환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웅동학원도 국가에 헌납하겠다 했는데 헌납했어요? 아니죠. 그럴 것 같아. 조국 조만 대장경에서 헌납이란 단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는 것 같아. 대부분 그랬네요. 조국 웅동학원 국가에 헌납하라. 참네. 이 인간들은 그냥 앞에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국민들이 다 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겠다. 그때 누구죠? 저희 이번에 민주당에 문제 있었던 3명 중에 1명 후보도 나 이거 다 팔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양문석. 예, 네. 다 팔겠다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저 누구야 우리 흑석도사, 네, 흑석도사 김의겸, 예. 김도사님도 뭐 그 팔아가지고 뭐 다 기부하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강남 아파트 사랑은 대단해. 양재동에 또 아파트를 또 다 기부하시지 거의- 않고 거의 사가지고 아. 많이 올랐다는 돈이에요. 네. 그러시구나. 이분들 우리는 열심히 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집 살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자산 불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 해놓고 지들은 다 해. 더 해. 거짓말하면서 딸한테 11억씩 대학교 다니는 딸 이름으로 해서 11억씩이나 정상적인 대출도 아니고 사업자 대출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아파트 살 때 그것도 아파트 살 때 가채빚 땡빚 내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또 어딨어? 그거 그 빚 갚고 있는 이런 부도덕을 넘어서 이제는 뭐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맞아요. 야, 난 정말 그러면 그냥 돈 벌고 그냥 살든가. 아이, 참. 둘 다 하고 싶은 거죠. 예, 둘다 하고 싶은데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운하 지금 뭐 본인은 검찰이 수사까지 다 조작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2심 법원 한번 두고 봅시다.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 그대로 나고 그 상태에서 법정 구속되는 모습 국민들은 세세히 지켜볼 겁니다. 또 한 번 국회 서울 고등법원이 유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한답시고 선고하지 않으면은 우리 같이 가서 좀 피켓팅 좀 합시다. 이게 사법 분야고 조국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치판이 개판된 거 아닙니까? 황운하라도 해가지고 실형 선고하면서 실형 깜빵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황운하 당선인이 이제 막 당선됐잖아요. 예. 22대가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22대 맞죠? 맞아요. 22대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럼 4년을 버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2개밖에 없어요.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검찰이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해서 어떻게든 4년을 다 마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아.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은 검찰이 겁박해가지고 법원을 겁박해가지고 했고 또한 그럴 거 아니야. 이번 판사도 대법관을 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사건의 실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메신저를 막 공격하는 이런 식이 한다는 건 저는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정신 상태를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끄는 시간을 거죠. 끄는 거지. 시간을 끌어서 되겠습니까? 그냥 철퇴를 꼭 날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티얼스님 윤규근 총경 지금도 떳떳하게 공직생활 버닝썬 책임지셔야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페이커님 당선 무효형이 남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페이커님 또 방탄국회다. 아 김동민님 참 죄인이 더 당당한 나라. 아 그 죄인이 죄인이냐 죄인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죄명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최근에 또 유명 가수도 참 윗물이 그러니 아랫물이 자꾸 닮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디로 날아가는지 참 안타깝고 아쉬울 따름인 것 같습니다. 기생충이란 말씀 정훈님이 또 해주신 것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구명을 위해 이제 국정원의 기밀까지도 누설하냐 이런 이슈를 지금 가지고 다뤄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국정원 2급 기밀 문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그것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 재판은 비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변호인들이 언론인한테 이 자료를 줬지 않으면 사실 언론에서 나올 수도 없겠죠. 일부 언론, 좌파 언론에서 이 2급 국가 기밀을 언론 보도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게 참 우리들이 이거 좀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와 전 부지사와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이 공동체다. 예. 경제 공동체로 볼 수도 있고요. 범죄 공동체로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공동정범. 네, 그리고 또 생존 공동체로도 볼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한 명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 네. 네, 한 명이 살면 같이 산다. 그리고 지금 이화연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요,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유죄를 받냐 못 받냐는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본인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유죄를 받았을 때 구명해 줄 사람이 있냐 없냐를 지금 끊임없이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분위기가 정치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의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불리한 진술, 이 말은 뭐냐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해서 나 혼자 주범이 되는 길을 피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도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분위기이니 야 이건 내가 덮었어야 어떻게든 사면이 이뤄지겠구나라고 또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합리적인 정황이라고 봐야 될 것인데 지금 지난 23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기 이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법에 여기 재판부 교체를 요구를 했어요. 헐.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네, 그런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1차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항고도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받겠다면서 재항고까지 들어갔습니다. 재판 네. 근데 지금 이게 재판을 늦추려는 것도 있고 이 과정에서 재항고 과정에서 38쪽에 이르르는 지금 이 항고 이유서를 기자단한테 제출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근데 이 내용에
국정원의 2급 비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럼 지금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목적은 지금 여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당대표 한 명 살려야 된다. 그렇지. 네, 이재명을 살려야 내가 사면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거 자칫하다가는 10년형을 받을지 그 이상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것을 단기간으로 줄이려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머릿속에는 뭐뿐이 없는 것이냐면 3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내가 3년만 살다 나와야겠다 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 받겠다. 네, 사면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모든 사건들이 지연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판결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본인이 유죄가 됐었을 때 내가 유죄 받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금 공동정범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도 유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지금 두 번째 이슈로 해서 조금 이따 상세하게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게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정원 문건을 공개한 것은 결국 이 부분이 내용이 해당하는 그 국정원 문건이 내용이 뭐냐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많이 들어있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화영이 재판에 국정원 직원이 나와서 비공개 증언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주가 조작만 관련해 가지고 뭐 마치 검찰이 그 주가 조작 사건을 쌍방울 나노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이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게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그런 부분이 문제될까 싶어가지고 실제 심리를 이 사건에서도 했고 금융위원회에 특히 그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에 확인까지 해가면서 매매 분석을 의뢰했는 결과 시세 조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았던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러한 사건이 쌍방울 주가 조작했는 사건을 대북 송금으로 조작한다라는 어이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과 관련되는 재판에 제출돼서 외부로 누출돼서는 안 되는 국가기밀과 재판 서류를 언론한테 누출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벌 당연히 돼야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요. 지금 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은 팬덤 현상 자체가 아니라요. 이 팬덤들이 지금 이성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래도 이 사람의 불법 사실이나 정말로 이게 나쁜 행동들이 드러났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그 정치인이 바른 길을 가죠.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우쭈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딸 부대가. 그러니까 이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문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팬덤 문화가. 이재명 당대표 지금 이거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불법 대북 송금을 했습니다. 자,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요? 이거 지금 핑계 됐죠. 왜냐하면 모든 범죄 행위에는 지금 이런 범죄 행위들에는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야 이거는 쌍방울이 지금 이거 이익을 받는 주체로 몰고 가서 지금 이거 끝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화영과 쌍방울의 경제 공동체다. 이걸로 지금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확하게 봐서요. 불법 대북 송금을 했어요. 그럼 정치적 이득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갑자기 지사 됩니까? 대통령 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무려 800만 달러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어요. 자, 이게요. 이재명 대표의 동의 없이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조직 문화 상식상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요. 맨날 자랑했던 게 있어요. 나는 100만 원만 넘어가도 일일이 내가 다 결제를 한다. 그렇지. 보도블록 하나 깔리는 것까지도 내가 확인을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행정의 꼼꼼함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800만 달러는 내가 결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요? 서류는 올랐으나 내가 사인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 정도로 행정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말만 할 줄 알고, 두 번째는 명확하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거나. 근데 우리는 후자로 봐야 되죠. 그렇죠. 예, 후자로 봐야 되죠. 그 사이에 예. 우리 최지영님께서 또 슈퍼챗
팍팍 우리 김 대변인 나오셔서 기분 좋게 쏴주셨는데 뭐 슈퍼챗 릴레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우리 김 대변인 항상 이게 그 일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수요일의 남자로서 목요일이네 벌써. 벌써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의 남자로서 또 항상 와주시는데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김희수님 또 김 대변인님 정말 멋집니다. 오늘 또 화이팅. 밑에 SS 쓱김님 올소 감사합니다. 그래요. 드린 것처럼 이제는 옛날에 뭐 통합진보당에서 그 이석기 결사옹위 하듯이 이른바 V라고 하죠. V. 그분을 결사옹위 하려고 민주당도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그 전 언론 뭐 중앙 언론뿐만 아니고 지역 언론까지도 제가 사설을 쭉 다 일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눈을 확 사로잡았던 것이 오늘 대구매일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대구매일신문 사설이 뭐냐 하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기 대선 영향 고려해서 이화영 1심 선고 늦춰달라는 이화영의 변호인. 저는 이게 도대체 뭔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봤더니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다가오는 6월 7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변호사도 아니고 이화영의 변호사가 뭐라고 설을 냈냐 하면은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강력한 문서로 작용할 것이다. 지들도 안 돼. 그러면서 선고기일을 6월 7일이 아니고 이후로 연기해달라라는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 권력 향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화영과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의 유죄를 설시하려면 그 이유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야, 그럼 미국은 트럼프는 올해 11월 달 대선인데 대선 선거운동도 못하고 지금 뉴욕 법원에서 형사재판 일주일에 4일씩 6주 동안 받고 있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요. 전쟁 이후에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데 너무 급성장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이게 완전히 뿌리 내리지를 못했나 봐요. 민주당이 이렇게 흔든다고 흔들리는 걸 보면은 지금 이게 작년에 보면요. 여기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할 때요. 이게 지금 개딸 부대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사법부 압박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2차 사법부 압박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법부 위에 입법부가 쓰려고 하는 행태인 겁니다. 지금 이건 물론 이하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주장한 거지만요. 지금 이거 저는 배후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확하죠. 지금 여기에서 변호인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나섭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이것도 납부한 겁니까? 그러면 마이 포인트 뷰. 이화영의 변호사가 자백한 겁니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셨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을 하지 않은 이상 왜 이재명 대표를 그러게요. 변호해줍니까? 변호사는 지금 철저하게 나한테 변호사비 준 사람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 지사가 만약에 판결이 나서 유죄 판결 나면 유죄 판결 날 건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유죄 판결이 나면 이거 이재명 당대표 대선 행보가 막히니 좀 연계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자, 이것이 지금 이러한 주장이 둘이 공범이 맞구나를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끔 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이게 재판부가요. 이재명 당대표 사건들을 계속해서 지연시켰던 것들이 몇 건이나 있는 건 거예요. 그죠? 이거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대표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시간 끌다가 올해 1월에 선거 목전에 두고 사직서를 냈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문재인 사건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김미리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시간 끌다가 개인적 이유로 또 휴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1심 선고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어요. 자,
이게 지금 민주당과 관계만 되면요. 이게 재판부들이 선거 이 판결을 질질질질 끌고 있는데요. 우리도 재판부 사법부에 개입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개딸 부대가 이렇게까지 압력을 가해서 우리나라 재판관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거에 흔들릴 정도의 굳건한 심지를 갖고 계신 게 아니라면 우리들도 맞불을 놔줘야 이분들이 중립을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재판부에 정상적인 속도로 판결을 내줘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압력에 굴하지 말라. 같이 압박을 가해줘야 그럼 이 분들께서 정상적인 법리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들을 정말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이미 입법부는 장악했다라고 본인들이 보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면서 지금 행정부의 권한들까지 뺏으려고 하는 행정부의 지금 권한 침해 그리고 사법부의 권한 침해 지금 이거는요 우리나라 삼부 요인들 이 상권 분립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재판으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거 다른 사건들 빨리 판결 날 것들 중요하지만은 불법 대북 송금만큼은 정말로 빠르게 정확하게 판결이 나야 되는 게 이거 정말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무거운 죄예요. 실제로 예. 지금 그 검찰에서 이화영 몇 년 구형했는지 아십니까? 15년 구형했습니다. 15년. 15년이면은 사실상 거의 뭐 살인죄, 살인미수죄 그 정도의 형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마나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아니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재판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지금 이게 진짜 한마디만 껴들면요. 이게 지금 국가의 안보와도 연결된 거예요. 불법 대북 송금. 맞아요. 대한민국 돈을 왜 북한에 밀송출해요? 이걸로 무기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거 지금 국민 안전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국민 생명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형법이 잘못돼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법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해서. 형법이 잘못돼서 그렇죠. 이거 미국 같으면요. 제가 봤을 때 15년 구형이 아니라요. 3,800년 구형이에요, 이거. 380년 구형. 100년 구형. 150년이라고 흘렀더니만 그것보다 한 10배를 부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건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지금 이게 15년도 정말로 짧은 구형이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 배우가 있다라면 당연히 배우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 배우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중형이 떨어져야 될 것인데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지연되게 우리가 보수 여당이 지켜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지금 그 김민수 대변인이 지난주까지는 대변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난 또 이제 비대위원 장 바뀌시고 하면서 이제 전 대변인이 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뭔가를 알지. 대구에 있는 뭐 저는 고향이 대구고 하니까 대구에 있는 유력지 대구 매일신문을 제가 보니까 그걸 알지. 안 그러면 이런 사안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요. 서울에 있는 유력 일간지에 오늘 사설 탑을 써도 진짜 부족한 전 이슈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재판부가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동안 어땠었습니까? 재판이 개판된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그 사설에서 얘기하고 좀 전에 김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 질질 끌면서 그 당시 재판장 여자 부장판사죠. 그 변론 준비 절차를 무지하게 끌다가 변론 절차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것도 못하다고 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휴직까지 내버렸어. 이게 판사야 뭐야. 그래가지고 이게 1심 선고가 3년 10개월 됐고 그 사이에 송철호 진짜 울산시장 정년 퇴직 다 했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황운하 지난번에 실형 3년 선고하면서 4년 다 채웠네.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더니만 홀라당 조국당 가가지고 맞습니다. 당선돼가지고 조국당 원내대표 맡았네. 이게 무슨 개판이냐고. 그래놨는데 또 재판을 또 미루자고? 이 사람들 제정신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말로 심각해요. 이런 대한민국 정치는요, 지금 동남아 정치보다 더 후진입니다. 어떻게 지금 현직 의원들, 지금 당선인들 중에서요, 이렇게 지금 2심 유죄 판결 받은 조국도 있고, 1심 유죄 확정된 지금 황운하도 있고, 그리고 이 범죄들 자체가 죄질도 너무 나빠요. 황운하 같은 경우 이거 지금 국민들의 민심 자체를요, 왜곡시킨 불법 선거, 부정 선거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4년 임기를 마치고 또 재선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저기 후진국들보다 훨씬 더 후진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정말 후져요, 후져. 그래서 이런 정치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죄값을 명확하게 빠른 판결로 받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결국 이화영의 변호사라고 하지만 이화영의 변호사의 가면을 벗기면은 이재명의 변호사라고 얘기할 이게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죠. 것이죠. 결국 그 변호사가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차기 민주당 대표로 지금 나와서 결국 그 대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불리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결국 뭐라고 해요? 지금 이화영이 하고 다 무죄라고 하잖아. 검찰이 그렇게 조작해서 무죄라고 하면은 무죄 판결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얘네들이 진짜로 무서워요. 왜냐면 우리 당은 이게 이슈가 나올 때만 파이팅을 해요. 이슈 파이팅. 예. 끝까지 물고 늘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보면요. 이 주장을 위해서 검찰 탄압, 검찰 독재를 2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 스피커가.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최상병 특검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말들도 하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 이번에 17명 우리가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22대 국회에서 8명만 나오면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할까? 제가 볼 땐 이거 잽잽 날리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는 22대 국회에서 날립니다. 근데요. 우리 당 같으면 야 22대까지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거 군불대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여론을 야 저거 민주당 계속 저렇게 끊임없이 떠드는 거 보니까 저거 팩트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은요 이게 이슈가 지나가면 또 이 이슈를 안 다뤄요. 뜨거운 이슈만 다루려고 해요. 그것도 며칠 다루다 말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검찰 독재, 검찰 탄압이라는 이 이야기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매일 논평 내도 됩니다. 매일 끊임없이 그렇죠. 떠들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다가오는 6월 7일 이게 6월 6일 휴일 현충일이고 그 다음 날이 6월 7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제가 약속 드릴게요. 6월 7일은 우리 멸콩 TV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이 선고되면 제가 나와서 현장을 보고 바로 현장 생방송 어떤 방송보다 더 빠른 이화영에 대한 해설 방송 해드리겠고요. 6월 7일은 대한민국 정치의 획을 긋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 종식일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거 유죄 나온 것 같은데 유죄 나오면 이재명이 대선 못 가잖아요. 재판장님 좀 뒤로 좀 선거 좀 밀어줘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따끔한 맛 각하의 빅엿을 좀 먹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미 여러 사법 리스크들로 인해서 이거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정치인인데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이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정치인 한 명도 못 잡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정말 처절하게 해라. 이거 그냥 대충 우리들 대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해라.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수가 괴멸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괴멸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라.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추미애 당선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열받으실 것 같아서 그냥 미애가 미애로 합의바. 미애바 근데 그 슬로건은 되게 좋았습니다. 진짜 반짝반짝해.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파가 좀 잘 해야 되는데. 우파가 약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추미애가 이성윤 문재인의 대학교 후배이자
벼락 출세해서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우리 이성윤이 이번에 또 배지 달았잖아. 전주 가가지고. 네. 거기에 또 뭐 출판 기념회인가 뭐가 가가지고 한 말을 했는데 세상 사는 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변호사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 근데 저 야당 정치인들 중에 지금까지 가장 자기 성질대로 살아온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미애로 합의하죠. 추미애 아니에요? 그쵸? 지가 옛날에 저기 누구야 국회의원 하면서 노무현 탄핵해 하면서 앞장서고 또 그러고 저 그 뭐냐 문재인 때 법무장관 하다가 문재인이 야 오늘 법무장관 너 그만둬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문재인한테 대들고 이번에도 뭐 어쩌고 지 성질대로 다 해놓고 이제 국회의장 하려다가 안 되니까 성질대로 하고 싶었으면은 탈당도 하고 싶은데 이제는 뭐 자기 성질대로 안 되더라 하는데 이 우리 미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성질대로 안 되더라는 얘기가 탈당을 하는 그 지지층을 향해서 한 소리예요. 세상 성질대로 안 된다. 뭐 나도 이렇게 참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저 자기 자아 고백을 했다고 보거든요. 에이씨 성질대로 안 되네 이러고. 근데 저분이 그 성질을 잘못 부려서 항상 자기 발등을 찍었어요.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다가 결국 삼보일배를 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진보에서는 그 부분을 좋게 보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권 때도 법무부 장관 하면서 막 윤석열 찍어 눌렀다가 결국은 자기 발등 찍은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번에도 저는 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질대로만 살기 때문에 저분이 더 이상 더 못 큰다. 그리고 이미지가 저렇게 안 좋아졌다. 이번에 국회의장도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성질대로 하고 싶어. 근데 성질대로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성질대로 하지 마. 당신도 성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분이 별로 의리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검찰개혁 끝까지 잘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이 사표 내라 그래서 낸 거고 문재인은 기회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그 민주당의 중진 이상의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얘 지금 명심명심 이러다가 나중에 또 이재명 대표의 뒤통수도 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승질대로 하지 말라고. 말 함부로 하다가 맨날 자기 발등을 찍어. 그래요. 김명수님 구독했습니다. 어우 감사하고요. 멸콩. 네. 우리 추미애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정금미님. 우리 오라벨님이다 해주셨고 또 이름이님. 이름이님도 제가 최근에 새로 뵙게 되는 우리 가입자님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미에로 빠이바에 대한 모욕 아니냐? 저기 이름이님이 미저리가 좋을 듯. 미저리 그 영화 아시죠? 미저리가 좋을 듯. 오. 아니 근데 미저리는 무섭잖아요. 근데 추미애 의원이 무서워요?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웃겨. 미애야 정신 차려라. 뭐 진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어떤 그 코믹한 인물을 갖다 놓고 별명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고명선님. 에미추 아들은 그 아들 지금 튀르키예 가 있다는 거 맞아요? 그래요? 제가 그때 보도해 봤는데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PD님 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검찰 수사 중인데 튀르키예로 가 있는 거 맞는지 확인 좀 출국 부탁드립니다. 금지 안 시켰다는 거네요. 안 시켰다는 얘기죠. 야, 진짜 그 군대 가가지고 군대가 지 직장도 아닌데 사병이 한 달씩 병간했다는 거 한 달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좀 거의 뭐 한 달이었을 겁니다. 그게 말이 돼요? 군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원래 복귀해야 되는 날 이게 당직 사령이 봤더니만 왜 안 오지? 전화를 했더니만 뭐 엄마한테 얘기한 거지. 네, 그랬더니만 뭐 친구가 그때 PC방에서 PC 게임하고 있었다며. 게임하느라고 안 한 거예요? 복귀를? 그래놓고 엄마가 부랴부랴 전화해가지고 그게 엄마 찬스 아니에요? 엄마한테 튀르키예 갔어요. 지금 터키. 수사 중인 거죠. 네, 우리 멸콩 TV는 이렇게 이 조직력이 좋습니다. 우리. 출국 금지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참. 아니 뭐 참고인들까지 출석 금지 다 하면서 왜 봐줘?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야 역시 우리 근데 튀르키예 갔다고 들었어요, 미키님. 맞아요, 꽃다지님.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근데 법사위원장 얘기 있던데요? 안 그래도 이게 이것도 약간 코미디 같아. 이게 뭐냐면은
지금 추미애가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면은 또 추미애 성질상 승질 부리면서 또 내부에 총질할 것 같으니까 지금 또 현재 이게 22대 원 구성하면서 이게 각 위원장들 이게 초강성으로 꽂자라고 하면서 추미애한테 이 법사위원장을 안 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더니만 추미애가 빡쳤다며요. 내가 지금 6선인데 내가 6선인데 3선 나무랭이나 할 법사위원장 그런 게 하는 게 내한테 예우 맞아? 이렇게 빡쳤다고요? 아니, 빡쳤대요. 전 그건 몰랐어요. 반응이 그렇대요. 빡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회장 기대했는데 상무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6선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장 해야 되는데 나한테 지금 기껏 법사위원장 하면서 국민의힘 애들하고 싸우란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은 뭐 정청래 의원, 박주민 의원 얘기 나오고 있고 추미애 당선자는 당선이나. 법사위원장은 안 맡을 것 같고요. 사실 옛날에도 뭐 환노위원장 하고 했는데 그게 이명박 때거든요. 지금 와서 하라는 거는 추미애 위원장의 어떤 뭐 품성 그런 거를 차치하고 그 선수에 안 맡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나중에 뭐 대선 주자로 손들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얘기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하고 박찬대가 추미애한테 매기는 겁니까? 연매기는 겁니까 이게? 제안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진짜 총을 내부로 해가지고 청질하면 어떡해요? 추미애가. 또. 아니 근데 국회 선거로서 자기는 진 거고 다르게 뭐 이렇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지레나? 그럼 부의장 하면 되겠네. 부의장은 2명 아니에요? 부의장 1명이다. 부의장 2명이에요. 여당 명이죠. 하나, 야당 하나. 그거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하겠어요? 같이 싸우는 우원식이 의장하는데 거기서 꼬봉 같이 뭐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지. 다 싫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그럼 유튜브 하세요 그러면. 진짜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야, 전현이나 이현주도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요. 세범 판사님 그리고 연약한 마징아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희님 신통방통하다. 추미애 꿈도 크네. 이 꽃다지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전현희나 아니면은 이현주가 법사위원장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민주당이 요즘 내부적으로 자중질환이고 그 전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추미애가 안 된 이유를 야당 측에서는 추미애가 원래는 국회의장 하면은 그걸로 명예롭게 정계 은퇴를 하는데 정계 은퇴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대선. 한마디로 판사 출신인 추미애가 봤더니만 요거 봐라. 요거 이재명이 요거 깜빵 갈 것 같네. 요거 내가 국회의장 하다가 우리 재명이 깜빵 가면 내가 대통령 한번 해봐야지. 요런 생각하는 건 아니냐. 그런 의심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뭐 추미애 당선자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는 제가 미스코리아 나가겠다는 거나 뭐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전 변호사님은 미스코리아 나가실 수가 있죠. 웃기려고 하는 말이에요. 같이 맞춰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언제건 이재명 대표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는 그렇구나. 캐치했고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 적극적으로 안 밀었고 이거를 캐치한 중진들 97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우원식 의원한테 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멋모르는 초선들은 추미애 의원을 뽑았고 그 다음에 재선 이상은 추미애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파악을 해서 일부러 표를 안 던졌고 이재명 대표는 겉으로는 어떤 강성 지지층에 맞춰가는 척 하면서 특별히 우원식을 미는 그런 포지션은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타 쌍피 두 가지를 다 얻었다. 원하는 국회의장,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 지지 결집 두 개를 다 얻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역시 우리 전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민주당 내부의 어떤 기류를 분석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들었어요. 제가 분석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사실 자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추미애 화이팅 해야 되는 것 같아.
민주당 내부를 분열시켜 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민주당 내부 사람들도 추미애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겪어본 사람은 안다. 추미애를. 뭐 이렇게 국민의힘의 이준석인가요? 민주당의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 기분 나빠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현주나 추미애나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참 그러니까 저는 이현주 의원은 너무 황당한 게 네. 예전에 보수 유튜버하고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보수 유튜버가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이현주 의원이 가가지고는 자기는 원래 보수고 X세대라 이런 얘기를 어허. 했거든요. 근데 또 민주당 가가지고 빼지다는 거 보고 우와 저렇게 정치해야 되는구나. 화이팅. 아유, 인생 그렇게 살지 말어. 난 그렇게 생각. 근데 아까 저는 말씀드렸듯이 배지를 안 달면 안 달았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 변호사님 말고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우리 지브랄 탱탱님 하긴 옛날에 근데 아무튼 아이디가 재밌습니다.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둘 다 정말 민주당이 해야 하나요? 정말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법 원리상 옛날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거를 이렇게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을 괴물을 잘라 나와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도망을 내놓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대적 의미의 그 권력 분리라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권력은 분립이 돼 있고 행정부 내, 사법부 내, 그리고 입법부 내에서의 어떤 권력 통제. 그래서 기관 내 권력 통제 모델이란 것이 현대적 의미의 권력 분립의 실질적 의미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제1당의 대표, 어떻게 보면에서 뽑는 거고, 그 대신에 그 입법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 법사위는 그 반대당의 어떻게 보면 법률가 내지는 그 입법 전문가를 당 대표로 해서 국회 내에서의 기관 간의 권력 통제를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 불문율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운영해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 대한민국의 유산이다라고 레거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이거 다 내 끼다, 이거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 내가 사실 입법 독재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DJ 때부터 이렇게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의장하고 나눠서 가졌던 거 맞나요? 맞습니다. 2000년 초반이었고 실제 그렇게 하면서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할 때 이만석 국회의장 때에 국회의장이 탈당해가지고 중립을 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어떤 그 국회가 좀 더 그 합의체로서 특정 당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어떻게 보면 좋은 불문율 관행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190석이 넘었다고 해서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데 사실은 지난 21대 국회에도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네. 선거가 줄줄이 지니까 하반기에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 넘겼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2년 지나기도 전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럴수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